업적 시리즈 2탄 윤석열 대통령 경제산업안보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애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업적 시리즈 2탄 경제산업안보편입니다. 지난 1탄에서 외교안보를 다뤘다면 오늘은 경제와 산업의 뼈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설계도다. 반짝 이벤트로 지표를 흔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수출을 하나의 세트로 묶고 그 아래에서 세제 규제 입지 인재가 동시에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면 숫자에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보궐력이 붙습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바로 그 보궐력의 설계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GDP 성장률, 수출액, 실업률 같은 숫자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정책이 현장까지 내려가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경제정책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정학 충돌, 공급망 단절, 기술 표준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위기 환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기술 주권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이 분야에서 누가 표준을 잡느냐가 향후 50년의 패권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스크 하나, 요소수 한 통이 없어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싸고 빠르게 물건을 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이 환경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전략산업의 바퀴를 굴릴 동력을 만들 것. 둘째,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보궐력을 설계할 것. 셋째,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통관 표준의 병목을 실제로 풀 것.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부처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산업안보 업적을 이 세 기준으로 칭찬하겠습니다. 본론 1 반도체 초격차 전략.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반도체 초격차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산이 서는가, 시간이 맞는가. 삼성전자가 평택에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단순히 땅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력은 충분한가? 산업용수는 확보됐는가? 환경 인허가는 얼마나 걸리는가? 숙련 인력은 구할 수 있는가? 물류는 원활한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투자가 집행됩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세제 입지 전력 용수 환경 인허가 교통, 그리고 인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바로 이 패키지를 밀어붙였습니다. K-칩스법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은 15%에서 최대 25%로, 중견기업은 25%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10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세금으로 2조 5천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 결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십시오. 정부는 이 지역을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전력용 수교통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하나하나 알아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패키지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특정 공정만 바라보지 않고 EUV 장비 유지 보수, 공정 소프트웨어, 설계 툴, 소부장 내재화까지 하나의 생태계 지도에 놓고 설계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천 개의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대당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ASML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기술,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 장비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이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체 생태계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설비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고, 국가는 첨단 노드 유치와 라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정 안의 성능만 챙기면 절반짜리 설계입니다. 공정 밖의 병목 전력 수급, 산업 용수, 환경 절차, 물류 동선 이느리면 투자는 미뤄집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전력 공급이 늦어져서 가동을 못하거나 환경 인허가가 지연돼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경우 말입니다. 이번 설계는 이 바깥의 병목을 행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허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단지 조성 단계에서 전력 용수 교통을 함께 묶었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합니다. 과거에는 환경부에 가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국토부에 가서 개발 허가를 받고 산업부에 가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이렇게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이제는 통합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언제 무엇을 어느 규모로를 명확히 그릴 수 있었고 국가는 초격차 전략을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 관성적 병목을 뚫었습니다.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3년 반도체 투자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0조 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에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도체 파트의 첫 번째 칭찬 포인트입니다. 본론 이 공급망 안보 구축. 둘째, 공급망 안보입니다. 공급망의 철칙은 간단합니다. 조달은 분산하고 복구 시간은 단축하라. 핵심 원료와 부품을 한 나라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사고가 터지면 민타임 투 리커버, 즉 복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2021년 가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물차가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고작 요소수 때문에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급망 취약성입니다. 한 곳에 의존하면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동맹 네트워크 조달입니다. 양자 3자 협력 틀로 공동 비축, 상호 백업, 표준 제재 보험 리스크 공유를 제도화하면 정치 외교 변수의 공급망이 덜 흔들립니다. 미국과는 서플라이 체인 앤드 커머셜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합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발전 모든 첨단 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가 함께 히토류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채굴하고 한국에서 정제하고 일본에서 가공하는 식입니다.
한 나라가 막아도 다른 경로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물류만 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 제재 사이버 정모까지 리스크를 지표화해 대시보드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공급망 관리가 단순했습니다.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싸나? 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가? 제재 리스크는 없는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가? 물류 경로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품목별로 조달처, 재고량, 리스크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느 단계의 대체선을 열고 어느 재고를 언제 풀지 절차가 루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 지점이 바로 공급망을 조달 업무가 아니라 국가안보로 격상했다는 칭찬의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핵심 부품의 조달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1단계로 비축 재고를 방출하고 2단계로 대체 공급처를 활성화하고 3단계로 긴급 수입을 추진하는 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정책입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공급망이 끊기면 나라가 마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급망 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본론 3 수출 보건력 강화. 셋째 수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출은 세계 경기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경기가 나쁘면 수출이 줄고 좋아지면 늘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력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져도 낙폭을 최소화하고 회복될 때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손본 레버는 3가지입니다. 통관 간소화,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 표준 인증 대응의 전진 배치. 여기에 서비스 콘텐츠 수출을 더해 제조 중심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통관 간소화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원산지 증명, 품질 인증, 위생 검역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며칠씩 걸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담 인력이 없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자통관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AI가 자동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즉시 승인됩니다.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도 중요합니다. 수출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제품을 만들고 운송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무담보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중소기업들도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 인증 대응의 전진 배치는 무슨 말일까요? 나라마다 제품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은 CE 인증, 미국은 FDA 승인, 일본은 JIS 규격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 인증 지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현지에서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인증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력 품목은 고부가화하고 신성장 영역은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품목들은 더 높은 부가가치로 올라가야 합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핵심 기술로 올라가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범용화학에서 특수화학으로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야 합니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이런 분야는 과거에는 수출 품목으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수출원입니다. 방탄소년단 한 팀이 연간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 한 편이 한국 관광을 살립니다. 기업이 실제로 막히는 구간 서류, 심사, 인증을 앞단에서 치워주면 세계 교역이 둔화돼도 낙폭이 줄고 회복 곡선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반등이 아니라 보궐력이라는 표현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세계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우리 수출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고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본론 4투자 규제 입지의 3박자. 여기까지가 3대 축입니다. 이제 이를 떠받치는 하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넷째, 투자 규제 입지의 3박자입니다. 좋은 정책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 그리고 단순화를 가져옵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하면 언제 승인이 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언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게 명확해야 투자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명확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워도 인허가가 언제 날지 몰랐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몇 년씩 지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견이 다르면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은 기업이 계산이 서도록 일관성을 주고 사전심사 일원화와 샌드박스는 의사결정 시간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K칩스법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바이오, AI 모든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기업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도 확대됐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전략 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렸습니다. 금리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렸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겁니다. 사전심사 일원화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나서 각 부처의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면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가 모여서 한꺼번에 심사합니다. 한자리에서 모든 이슈를 정리하고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시간이 몇 개월에서 몇 주로 줄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더 혁신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안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는 일단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법을 고치자는 접근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덕분에 많은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입지는 전력용 수환경교통을 원스톱으로 묶는 단지형 솔루션이 핵심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거에는 땅만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입주하면 각자 알아서 전력을 끌어오고 물을 확보하고 도로를 내야 했습니다. 엄청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모든 인프라를 함께 준비합니다. 발전소를 짓고 상하수도를 깔고 도로를 내고 환경시설을 만듭니다. 기업은 공장만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민간 캐펙스, 즉 민간 설비 투자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칭찬합니다. 정책의 속도와 단순화가 투자 타이밍을 살렸다.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민간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 설비 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몇 년 만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의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본론 5인재 양성 시스템. 다섯째, 인재입니다. 산업은 설비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굴립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인재가 없으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재 미스매치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는데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과 현장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가르치지만 실무는 못 가르칩니다. 대학과 기업이 동맹 커리큘럼으로 연결되고 캡스톤 프로젝트와 인턴십이 현장 과제와 직접 연결될 때 졸업과 채용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동맹 커리큘럼이란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필요한 인재상을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은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듭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대학에 와서 직접 강의하기도 합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졸업작품입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이론적인 주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실제 과제를 다룹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채용으로 이어집니다. 인턴십도 강화됐습니다. 과거의 인턴십은 커피 심부름이나 서류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인턴 기간 동안 실무를 배우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중장년을 위한 리스킬, 업스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급 인력에는 국내 정착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대, 50대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경험은 많지만 새로운 기술에 취약합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기술만 익히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리스킬링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IT 기술을 배워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업스킬링은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엔지니어가 AI를 배워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보장합니다. 해외 고급 인력 유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생활 문제 여러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골드카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급 인력에게는 장기 비자를 주고 가족도 함께 올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 교육, 의료보험도 지원합니다. 덕분에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도는 교육을 현장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의 지식이 라인 위에 실무로 내려오고 라인의 요구가 다시 커리큘럼으로 올라가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과 설비가 같은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재 파트의 칭찬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과 기업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됐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기업에서 바로 써먹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대학에서 바로 배웁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반론을 미리 정리해서 답해보겠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 몰아주기 아니냐? 라는 질문.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전략 기술은 외부 효과가 큰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업들이 발전하면 다른 산업들도 함께 발전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생깁니다. 장비회사, 부품회사, 물류회사, 급식회사, 청소회사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차, 가전, 통신 모든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투자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 이익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전체를 봅니다. 한 산업의 발전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부품 인력에 미치는 파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기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표준을 잡고 생태계를 끌어당겨야 전체 파이가 커집니다. 모든 산업을 똑같이 지원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략 산업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 다른 산업으로 파급시키는 겁니다. 둘째, 규제 완화가 안전을 해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번 설계의 초점은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중복 지연 비용을 낳는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영향 평가를 3번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로 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로 바꿨습니다. 안전성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전자문서가 더 안전합니다. 분실할 위험도 없고 위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는 10배 빨라졌습니다. 안전환경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는 같지만 과정을 효율화하는 겁니다. 셋째, 수출은 어차피 경기 탓이라는 체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궐력 레버를 만든 겁니다. 통관, 금융, 인증, 표준, 공급망을 묶어주기적 하강 국면에서도 낙폭을 줄이고 회복을 당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우리 수출이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20에서 30% 줄었습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줄었을까요? 구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수출이 줄었지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와도 우리는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식으로 요약됩니다. 입력 인풋 과정 프로세스 출력 아웃풋. 입력에 세제 입지 인재 조달 규제를 넣고 과정에서 패키지화 리스크 지표와 표준 선점을 실행하면 출력으로 보궐력, 민간 투자 촉발, 품목 믹스 개선 현장 만족도 상승이 나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운영의 언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고, 내일 어느 절차가 줄었고, 다음 달에 어떤 라인이 증설되는가. 이런 일정표가 붙기 시작하면 경제는 느낌이 아니라 루틴으로 움직입니다. 경제를 논할 때 우리는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구체적입니다. 반도체 공장 3개를 언제까지 짓는다. 통관 시간을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줄인다. 세액공제율을 몇 %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첫째, 반도체는 패키지로 간다. 설비만이 아니라 인프라, 인력, 제도를 한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둘째, 공급망은 동맹 네트워크로 조달한다.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확보하며 위기 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셋째, 수출은 보궐력 레버로 관리한다. 통관, 금융, 인증을 간소화해서 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넷째, 투자 규제 입지는 속도 예측 가능성 단순화로 묶는다. 기업이 계산할 수 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섯째, 인재는 현장 루틴으로 만든다. 대학과 기업이 연결되고 교육과 실무가 순환합니다. 이 5줄이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왜 칭찬받아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칭찬받아야 하는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초점이 뚜렷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서 있습니다.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설비사람 표준 절차라는 구체 명사로 정책이 쓰입니다. 과거 정부들을 보세요. 균형 발전, 포용 성장, 혁신 성장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모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불명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반도체에 집중한다. 공급망을 확보한다. 수출을 늘린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처 간 연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 재정, 교육, 외교, 국토가 각각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 일정표로 묶입니다. 과거에는 각 부처가 따로 놀았습니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안이 대통령실이 중심에서 조율합니다. 모든 부처가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있어서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합니다. 셋째, 반복과 정례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지침, 훈련, 평가, 보완의 페루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숫자는 출렁여도 바닥이 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궐력의 언어입니다.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정책을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박수받고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정책을 발표하면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결합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산업을 시스템으로 만든 시기였습니다. 반도체의 패키지, 공급망의 네트워크, 수출의 보궐력, 투자 규제 입지의 속도와 단순화, 인재의 현장 루틴, 이 조합이 우리 경제의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반도체 투자 급증, 수출 회복, 일자리 증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속도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많은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일하기 편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현장이 편해졌다는 것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업적 시리즈 3탄에서는 과학우주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AI 인프라가 어떻게 산업의 언어로 번역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 계획, 위성 산업 육성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시리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다음 편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선애국TV 김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